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는 1경을 넘어섰습니다. 1천조 단위를 넘어선 다음 단위가 바로 1경입니다. 그러면 1천경을 넘어선 다음의 단위는 뭘까요? 아시는 분은 문자 주십시오. 오늘 퀴즈에서도 비슷한 문제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수준의 단위를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인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단위 또 있습니다. 바로 부실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삼성, 현대 등 여러 중공업과 건설업에서도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보고서 쓴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셀 수 없는 숫자가 있을까요? 셀 수 없는 마음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습니다. 비운 만큼 또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파장, 저희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업이 골맞나 싶은 생각 드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재무제표상 이렇게 분식회계 징후를 드러내는 상장기업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가 3조 원이 넘게 벌어지면 분식회계다. 이 회계를 고의적으로 꾸며서 좀 더 좋게 만들거나 의도한 대로 만들었다. 이런 의심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기업이 몇 곳 더 있다고 합니다. 관련 보고서를 낸 경제개혁연구소 이총희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우조선해양 5조 원대 분식 사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에 부정 비리가 또 발견돼서 더 놀라운 일이었는데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징후를 드러내는 상장 기업 대우조선뿐만이 아니라 더 많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일단 그 회사들의 현금 흐름과 이제 당기 순이익을 통해서 거꾸로 역추적해본,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다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해서 역추적해본 그런 비용 간 추정 현금 흐름과 실제 현금 흐름과의 차이를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바로바로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을 들여다봤는지 일단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그 추정 현금 흐름은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정 현금 흐름을 계산한 것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를 구했습니다. 이게 매년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10년 혹은 5년의 기간 동안 이게 누적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문을 열고 나서 이제 청산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게 일치해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청산까지 아직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장기간의 추세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상장사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차이가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13%로 이것을 잡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극단적인 비율인 200%를 넘느냐라는 것과 금액으로 따졌을 때 1조 원이 넘느냐 여부를 가지고 따져서 8개 기업 정도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 괴리 금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구조적 문제. 왜냐하면 이미 받기로 한 돈은 실제로 들어온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장부상 반영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0% 정도 또 1조 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러면 사실 좀 분식회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분식회계로 볼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분식이라는 건 이런 한 가지 지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식의 징후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그냥 이 정도는 이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보통 분식회계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식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논리로 보통 보게 되는데 네. 사실 회계라는 것이 그렇게 딱 간단 명료하지 않아서
분식이라는 것을 보려면 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하고요. 이건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결과론적으로 분식이냐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상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농후하다 이런 증거들을 얘기하신 건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또 모뉴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괴리액이 그 수정전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 회계 오류를 이번에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8.5조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회계 오류 수정한 거는 5.5조 수준이고요. 네. 모뉴엘 같은 경우는 이 괴리 금액을 살펴보니까 분식이 발견되기 직전에 3조 원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뭐 대출 사기 금액이 3조 정도로 밝혀졌고 분식 회계 규모도 그와 유사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모뉴엘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괴리 금액과 분식 금액이 이제 많이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수주산업이나 건설업들의 경우는 일반 회사들에 비해 현금 흐름이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그런 기간이 훨씬 더 장기간이기 때문에 분식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리 금액이 조금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분식회계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보통 건강검진 갔을 때 이 피검사에 보면 특정 수치가 높았을 때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좀 예.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봐도 될까요? 이런 이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보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분식으로 발견이 된 기업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되게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식 기업이 무조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식임을 이제 한 번쯤은 추정을 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대우조선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과 같은 이런 분식회계의 의심 정황들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밝혀진 기업들이 더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서도 밝혔거든요. 어떤 것들입니까? 이 괴리 금액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이제 조선업종의 다른 두 개의 회사들과 그리고 건설업종의 회사들도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그 무역회사 한 군데와 이런 렌탈회사 한 군데가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렌트카 업체, 또 건설업계, 지금 조선업계들은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곳들이 꽤 여러 곳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인터넷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회사명들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았거든요. 또 GS건설의 경우에는 경제개혁연대에서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청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이건 저희도 사실 그 감독 당국의 판단을 놓고 거꾸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8.5조의 그 괴리 금액이 있었는데 5.5조의 실제 회계 오류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3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괴리 금액이 한 3.5조 정도였는데 4천억 정도의 분식회계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3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3조 원 정도의 괴리 금액은 이런 수주산업이나 혹은 건설산업의 업종 특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GS건설의 괴리 금액은 2.5조 정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분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감독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식이라는 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좀 더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3조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분식이다 아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물론 결과를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위험 지표들에 대해서는 당국도 계속 관리 관찰해야 되고요. 그게 주주라든지 또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일 텐데 이 8개 회사 정도가 지금 의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간다라고 밝혀졌는데 6개 회사가 수출 또 건설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종에 집중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업현금 흐름 또 추정된 영업현금 흐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까? 예, 그 업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은 보통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네.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죠.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아파트를 한참 짓고 나면 나중에 분양이 돼서 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인식되는 시기와 그리고 현금이 회수되는 시기 간에 좀 갭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괴리 금액이 어느 정도는 누적이 돼서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자, 괴리 금액이 이렇게 큰
규모가 큰 회사를 중심으로 회계 감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이런 사태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 뭐 을의 입장에 있는 회계사가 어떻게 갑의 입장에 있는 원청 기업을 감시하냐 이런 자주 섞인 말도 나오고 있고요. 좀 문제점들이 많죠. 예, 아무래도 그 기업이 일단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비유하자면 도둑이 자기를 잡을 경찰을 지정해 주는 건데요.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감이 떨어질까 봐 당연히 도둑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둑이 어느 정도 활기 쳐줘야 본인의 일자리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이 감사인의 계약 선임권을 주는 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입법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도입이 됐지만 뭐 당국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이래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말한 괴리금액과 같은 이런 지표들도 이런 지표들을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감사인 지정 사유에 넣는다면 감사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독립적인 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상장 기업이나 이제 금융회사처럼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들은 이런 그 편차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정 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정 감사 또 감사인 지정 사유.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는 이제 자유수임 제도라고 해서 기업이 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감사를 맡기다 보니까 네. 회계감사 입장에서는 뭔가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고 싶어도 다시 자기에게 감사 계약을 주는, 일감을 주는, 혹은 돈을 주는 갑의 입장인 기업에게 이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상장 예정 기업들 혹은 재무 비율이 이상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감독 당국에서 회계법인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게 아니라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회사의 눈치를 덜 보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느렸으면 하는 것이 회계법인이나 일반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선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회사들은 이제 이게 뭐 회계감사가 규제다 혹은 회계감사로 인해서 너무 기업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자,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뻥튀기 위해서 선량한 세금을 쓰거나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경영 자유는 아닐 겁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금융당국에서 예의 주시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제개혁연구소 이총희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 할 때 제가 이 숫자 단위 경 다음에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예, 이분들도 오늘 정답자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시는 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폐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1,000원을 10원이나 1원으로 낮추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비용도 참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화폐 개혁 과거에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비슷한 이것 조정이 쟁점화됐지만 무산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화폐의 수량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단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 미국에서는 달러, 일본은 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이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예, 아주 쉽습니다. 화폐를 세는 그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이것 뭘까요? 4글자입니다. 오늘 정답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들입니다. 신공항 사실상 제3의 안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추경 편성은 없다. 정부는 더 돈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결국 추경 편성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매출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걱정거리 많은 경제 뉴스인데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런 걸 두고 계속 막 여론도 뜨거웠었는데요.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후속 조치도 나온다고요?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후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반발도 많고 논란도 많은데요. 특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8월에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한 차원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사실상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김해공항 확장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쯤에 공항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 개항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경제 얘기는 빠졌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번엔 경제로 모든 걸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떨어진 가덕도나 밀양 이런 지역은 좀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어떤 대책 없나요?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구 지역의 한 유력 일간지는 항의한다는 의미로 신문 1면을 아예 백지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이 되다가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별 대우도 제공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요. 만일에 혜택을 줄 경우에 신공항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이런 공정성을 위해서 일부러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겼던 거잖아요. 네네. 때문에 탈락한 지역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김해공항 확장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다, 이런 점을 좀 홍보하고 강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이게 워낙 또 정치 쟁점화해서 지금 부담이 큰데요. 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대표 역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렇게 놓고 사실은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투자 베팅을 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 가장 빨리 반응한 곳이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그동안 밀양이나 가덕도와 조그마한 연관이라도 있는 기업들이 신공항, 테마주 이렇게 엮어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었습니다. 어제 이 신공항 발표를 한 게 오후 3시, 그러니까 증시가 마감한 시각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 증시가 열리자마자 이 발표 결과가 본격 반영됐습니다. 이 밀양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밀양 테마주로 꼽혔던 이 세우글로벌과 도어산업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밀리면서 급락을 예고했었는데요. 네. 오늘 예상대로 개장하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마감가까지 세우글로벌은 거의 한가까지 떨어졌고요. 네. 도어산업도 결국 이제 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 세우 글로벌만 보면 신공항 테마주로 꼽히면서 올 들어 무려 130%가량 올랐었거든요. 네네. 반면에 그동안 가덕도 테마주로 꼽혔던 부산 레미콘 업체죠. 이 부산산업은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뭐 영화금속이나 우수 AMS 같은 뭐 역시 가덕도 테마주였는데 15%에서 16%가량 올랐습니다. 이 김해가 가덕도와 가까운 데다가 김해공항 확장은 결국 부산의 승리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가덕도 테마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지는 건데요. 네. 이 밖에도 뭐 땅값에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밀양은 1년 사이에 땅값이 한 3배 가까이 오른 곳이 많다는데요. 평당 뭐 1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뭐 그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뭐 20만 원에서 거래가 됐고 또 호가는 한 40만 원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땅값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반면에 김해공항과 가까운 부산 사상구에서는 뭐 땅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은데요. 공항 확장 이후에 뭐 지역이 좀 더 활기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높습니다. 예, 그만큼 지역 경제에 절박하지만 기승전 땅값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자, 추경은 없다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유일호 부총리께서도. 그런데 결국 28일 추경에 대한 편성 발표가 있다고요? 네, 어제 사실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김광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오는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 계획을 발표할 때 추경도 포함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 역시 추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 편성을 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이 추경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지금 더민주나 국민의당 같은 야당도 이 추경 편성 자체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추경 규모와 범위인데요.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후속 대책과 일자리 정책 등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무분별하게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구조조정에 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 더민주는 추경 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을 좀 포함시키자. 뭐 이러고 있고요. 현재 정부의 추경 규모로는 뭐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 가량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규모와 범위를 놓고 좀 논란일 것 같습니다. 네,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도 정치적 부담이었는데 일단 한 걸음 좀 나서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이 8천억 원이다. 그만큼 어긴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주변에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유난히 딱지를 좀 많이 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무인 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서 징수한 교통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이 8,046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사상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건수를 따져보면 1,649건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국내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에 8대가 교통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들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2011년에 6천억 원대였다가 2012년에는 5,500억 원대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13년에 다시 6천억 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7천억 원을 웃돌아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연간 12에서 15% 정도씩 늘어난 건데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년 내에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가 늘어나니까 뭐 일각에서는 벌금으로 세금 메우는 것이냐, 뭐 서민 공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예,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이런 목소리 너무 많습니다. 세금이 또 부족하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대기업의 해외 매출도 줄고 있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이 국내 30대 그룹의 지난해 매출을 해외와 국내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니까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대 그룹 산하 1022개 계열사의 해외 매출을 보니까 작년에는 총 586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의 국내 매출액은 644조 8천억 원, 5.2% 줄었는데요. 해외 매출에는 뭐 해외 법인의 매출 그리고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 매출 가운데 각 기업이 자체 기준에 따라서 해외 부문 매출로 공정거래위원회 보건 수치를 집계한 겁니다. 그룹별로 보면 해외 매출이 없는 부영이나 뭐 전년 대비 비교가 좀 어려운 하림을 제외하고 28개 그룹 중에서 70%가 넘는 20곳에서 해외 매출이 줄었습니다. 네, 해외 매출 줄면 좀 큰일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유가 하락, 중국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에너지나 조선, 철강 같은 수출 주력 산업에서 해외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해외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정유업체였죠. 이 SOL이었는데요. 네. 40.8%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효성이 37% 줄었고요. 뭐 롯데나 GS, LS, KCC,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뭐 조선건설, 그리고 뭐 그 소재화학 이런 그룹들이 좀 줄었는데요. 반면에 내수 중심인 신세계는 해외 매출이 무려 768% 늘었고요. 현대백화점과 미래에셋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아마 국제 유가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톱뉴스 중에 톱 골라주시죠. 오늘의 톱뉴스는 아무래도 이 김해 신공항 2026년 개항 뭐 이걸 좀 예, 보는데요. 뜨거웠죠. 네, 워낙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고 갈등이 상당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나왔고 정부도 이제 바로 다음날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갈등이 좀 빨리 봉합이 되고 또 신공항에 대해서 좀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대 갈등의 시간은 지났고 어떻게 잘 봉합하느냐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부의 양 1경 2,360조 원입니다. 1경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 다음에 바로 경입니다. 오늘 제가 경 다음은 뭔가요? 라고 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예, 답도 보내주고 있는데요. 단위 해입니다. 해. 답 보내주신 분들도 상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도 많습니다. 무량대수까지 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낯선 숫자 단위와 수십 개의 0을 붙여야 하는 화폐 불필요하다. 비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등장한 해법이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할 테고요. 또 화폐 단위 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백운기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방송 전에 많이 연습했는데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고 계시거든요. 화폐의 액면 단위를 개혁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추진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화폐 액면 단위 절하 이런 표현이 좀 더 쉬운 표현이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입에 딱 붙는 말은 아니죠. 네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화폐의 실질 가치는 그냥 놔두고 액면만 비율에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을 1원으로 바꾸자 이런 식이 됩니다. 네. 이걸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한 50여 개국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추진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브라질 같은 나라는 1942년 이후로 7번이나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고요. 7번이요? 예. 네,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브라질이라든지 많은 남미 국가 또 동구권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시달려왔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지금까지 시행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뭐 빵 한 조각에 2,500만 원이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서 바꾸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1달러가 1,000원이 넘는 유일한 나라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를 들어서 좀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점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달러 대비 4자릿수 환율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뭐 1000분의 1로 액면을 절하한다 그러면 지금 1,150원 정도면 뭐 1.15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대비해서도 뭐 거의 가치가 비슷하니까 국격도 좀 향상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또 제일 큰 효과는 아마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장부 기재할 때 네. 공이 세계가 떨어져 나가니까 네. 상당히 좀 편리한 점도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많은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그 퇴장된 화폐들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로. 그래서 네. 이제 신권으로 바꿔주면은 그 퇴장됐던 화폐들이 다시 이제 양성화돼서 이제 경제권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분합니다. 네. 분명한 거는 리디노미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신권을 발행할 때 그게 공짜로 발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신권 발행에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금융 결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산기기 또 소프트웨어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입출 공개 있지 않습니까? ATM이라고 하는. 네. 또 심지어는 자동 판매기 이런 거 전부 다 바꿔야지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이런 논의가 뭐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과거에 아마 2004년도에 한국은행 박승 총재 시절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한국은행이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돼서 네네. 그 당시는 편익이 비용의 3배가 넘게 이게 추정이 돼서 네. 충분히 리디노미네이션 할 만하다고 했는데 그때 발생되는 편익은 한 70% 정도가 이제 10만 원권 수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네. 10만 원권 수표 발행 비용이 그 당시에 이제 10년간 한 6조 정도로 추산이 돼서 네네. 이게 편익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5만 원권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권 뭐 이렇게 발행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편익은 많이 감소한 반면에 지금 또 전산화가 많이 추진이 돼서 오히려 비용은 상당히 그 당시보다는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뭐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폐 개혁과 같은 지금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이런 화폐 개혁을 하기에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지금은 디플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물가도 올라주고 뭐 경기 부양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 ATM 교체를 비용이 아니라 내수 부양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 물가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시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0.8%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석유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석유 가격이라든지 또 농산물 관련된 이 가격을 제외한 우리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핵심 지표. 네. 이거를 갖고 보면 그 재작년하고 작년이 무려 2%하고 2.2%가 나옵니다. 네. 근데 왜 작년에 1%가 안 되게 나왔느냐? 이게 석유류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미 금년 1월부터 이제 석유류 가격은 오르기 시작해서 원유 가격은 배럴당 이미 이제 40달러대 안정이 됐고 거의 50달러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올라갔었고 또 앞으로 한 4, 5년 뒤를 보면은 한 80달러 정도까지도 올라간다고 보았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기조적으로 디플레라고 얘기하기는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차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디플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만한 적기라고 보는 그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착시 현상에서 오는 그런 판단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좀 다뤄야지 될 그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과론적인 판단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지적이시고요. 자, 한국은행도 뭐 연구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작년에 국감에서는 이주열 총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만약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비용 편익을 계산해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관련법이라는 게 지금 뭐 엄밀하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마지막 지난번에 했던 것이 1962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50년도 훨씬 이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군사정부였고요. 네. 그래서 관련 법규가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한국은행 법에 보면 47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원화로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즉 한국은행이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한다고 하면 관련법인 한국은행에 예를 들어서 원화를 뭐 환으로 바꾼다든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런 식의 어떤 개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무래도 되겠죠. 네.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정말 비용 편익을 새롭게 계산을 해서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정치권의 입장 같은 것들이 막 개절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 한도로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오로지 이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단위 정도 이상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 편익과 장기적인 안목, 이런 것들. 사실 화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네. 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지내셨죠?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백운기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과 행복이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생활은 안전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오늘은 박중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금융사기와 또 금융범죄의 수단이긴 한데요. 최근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 선물 매매를 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피해자 김모 씨는 인터넷 개인증권 방송에서 선물 투자를 자문하는 A 업체로부터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선물계좌 대여업자인 B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고요. 네네. 그 이후 김모 씨는 그 B업체가 대여해준 계좌에 투자금을 넣고 선물 거래를 하였으나 B업체가 불법적인 그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3,9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좀 더 복잡해졌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들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매매, 선물 계좌, 대여업체, 이게 좀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선물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S전자의 현재 그 시장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S전자 주식을 3개월 후에 이제 50만 원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물 매매라고 합니다. 네. 즉 이제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상품을 현재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것을 계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네네. 다음으로 선물계좌 대여업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회사처럼 투자의 선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업체를 말합니다.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불법 중개를 위해서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증권회사의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 즉 HTS가 아닌 자신이 만든 사설 HTS를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투자자가 사설 HTS로 제출한 매매 주문을 접수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소에 전달함으로써 실제로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중개 행위를 하며,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제 투자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영업 행위는 우리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 중개업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예. 자, 선물 매매 또 선물 계좌 여러분들 설명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게 그냥 미리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좀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 불법 업체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러한 불법 금융 투자 업체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를 입더라도 우리 그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해당 불법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불법 업체들은 인터넷 영업을 하는 관계로 대표자의 소재 파악 등이 어려워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갑자기 사설 HTS가 작동하지 않거나
해당 업체에서 투자자의 출금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투자금의 전부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 이 저금리 기조에 많은 분들이 투자처를 찾느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에 휘말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돈을 전부 다 잃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 선물 계좌 대여업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피해자가 있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법규 위반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경찰청 등 수사 의뢰합니다. 네. 또한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및 홈페이지 등 그 인터넷상 영업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를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505건을 적발해서요. 136건을 수사 의뢰하였고 406건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많군요. 505건이 적발됐는데 136건은 법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406건은 홈페이지를 막아달라, 닫아달라 이렇게 조치 의뢰가 됐습니다. 이 금융소비자가 불법 금융투자업체, 말 그대로 진짜 불법 한 단어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예, 이제 50만 원 상당의 낮은 증거금으로 이제 선물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그 불법 금융업체이므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증권에서는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의 위탁 증거금을 요구하므로 그 50만 원 상당의 증거금은 터무니없는 조건이라고 보여야 합니다. 선물 계좌 대여업체는 통상 50만 원만 있으면 이제 선물 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은 투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유혹돼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거래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등의 허위 가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이므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불법 금융투자업체 거래를 했다면은 경찰청 수사 의뢰 및 민사소송 등 그 피해 구제를 대비해서 해당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정보를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나 직원의 성명과 연락처, 그다음 해당 업체의 대여 계좌로 송금한 입금 내역, 또 사설 HTS를 통한 매매 거래 내역 등 그 거래 당사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단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신상 내역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증거, 거래 증거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조회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척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귀 기울이고 이 경제수사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박중수 팀장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소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경 다음 단위가 뭘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단위 해 정답 많이 맞춰주셨네요. 6138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또 2871님께는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오늘 퀴즈 단위 정답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끌려가는 느낌 강한데 중소기업들 좀 더 육성해서 대기업 눈치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6467님 시원한 진행 감사합니다라고 환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분이 있는데요. 8633님 한국 돈이 새는 촉감이 제일 좋다고요. 예,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